북극여우 따라 국제뉴스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래를 듣다 보니까 북극여우를 찾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바닷속으로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번 주 북극여우가 가장 눈여겨본 첫 번째 국제뉴스 어떤 건가요? 행복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행복한 일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아예 기분 좋은 뉴스가 없는 건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소식으로 가득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우리한테는 히말라야로 익숙한 나라인 네팔에 지진이 났습니다. 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500km가량 떨어진 카르날리주 자자르콧이라는 곳에서 진원 6.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150명 이상이 숨졌다고 합니다. 네, 가장 최근 뉴스로는 최소 157명이 죽었다, 네. 사망했다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원이 낮아서 더욱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강도가 어찌나 셌는지 500km나 떨어진 수도 카트만두와 이웃 나라인 인도의 델리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고 해요.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집이 갑자기 그네처럼 앞뒤로 흔들리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왔는데 주변의 주택이 무너지면서 먼지가 자욱해서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장 사진을 보니까 그냥 담벼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 지진 역시 지난번 리비아 홍수 때처럼 자정 무렵인 한밤중에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대피하기가 어려워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대피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건물 잔해에 깔려 있어서 구조가 관건인데 구조를 위해서 군을 투입해서 힘쓰고 있지만 산사태로 도로가 끊긴 곳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생존자 구조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도로가 끊겼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헬리콥터나 이런 항공편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구조대 투입하고 환자 이송 모두 헬리콥터와 공군 수송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밤이 돼서 어두워진 후라서 지금 수색이 어려워가지고 구조되지 못한 부상자들이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몇 차례 미진이 발생을 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진에 대비해서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밖에 대피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밖에? 근데 지금 현지 기온이 저녁에는 9도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불이나 텐트 없이 바깥에 있기가 추운 날씨라서 생존자들의 건강도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을 담은 아까 사진 보셨다고 했는데 영상 보면은 주택과 건물 잔해 아래 사람들이 아직도 깔려 있어서 구조대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자기 가족을 찾으려고 벽돌 더미를 막 파헤쳐서 생존자를 끌어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지진을 난 거는 처음은 아닌 것 같은 게 느낌상 되게 자주 들려왔던 소식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전에도 큰 지진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네팔이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지난달에도 네팔 서부에서 강도 6.3의 지진이 있었고요. 2015년은 굉장히 큰 지진이 있어서 각각 4월, 5월에 강도 7이 넘는 두 차례 지진으로 무려 9천 명이 사망하고 주택 80만 채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기후위기 관련한 인터뷰를 나누기도 했지만 요즘 자연재해 소식이 정말 유난히 많이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뉴스를 다루다 보니 더 자주 들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더 많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요. 실제로 더 자주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딱 2달 동안 각종 언론에 등장한 자연재해를 정리해봤거든요. 네. 9월 초부터 홍콩의 태풍, 브라질의 사이클론, 남아프리카의 홍수, 스페인,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의 태풍, 리비아의 홍수, 영국에도 홍수, 인도에도 홍수, 아프가니스탄의 지진, 가나 홍수, 솔로몬 군도의 태풍, 멕시코의 허리케인, 네팔의 지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나마 국제뉴스에 실릴 만큼 규모가 제법 큰 재해고요. 기상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이 막 끝나기 시작한 9월 초 홍콩의 태풍으로 홍수가 발생했고 리비아 대홍수까지 12일 동안만 10개국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날씨 전문 기자가 지난 한 달이 1년 같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전해드린 리비아 홍수로 최소 4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확인이 됐고 그리고 10,000명이 아직까지도 실종 상태인데 그 홍수가 일어났던 데르나란 도시 인구가 9만이에요. 그러면 7명 중에 1명이 사망했거나 아직 실종된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매주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를 막아내지 않는 한 이런 뉴스가 앞으로 더 자주 들려올 수도 있겠어요.
예,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더욱 강력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리비아 북부를 강타한 태풍은 전례 없이 강력했는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2배 이상 강해진 것이라고 해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태풍이 600년에 한 번 정도 관측이 되는데 이번 태풍은 300년 만에 온 것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말까지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홍수가 매년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지니까 미국의 몇몇 보험사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을 비롯한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아예 주택재해 신규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보험료가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대출이 안 돼요. 집을 살 때 그냥 다 살 수는 없고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니까 주택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보험이 줄어드니까 보험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또 다시 집값이 오르고 또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후변화가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기상 이변과 재해가 결국에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정말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강한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다가 뜨거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온실효과 때문에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대기의 흐름이 바다를 지나면서 습기를 머금게 되는데 이때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높으면 세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태풍이 되는 것이고요. 지구 전체로 보자면 온실효과로 인해서 적도하고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커지는데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라고 보면 이것이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의 순환작용을 하는데 기온차가 클수록 그 순환작용의 진폭이 커지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이 폭염이었지만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자연발화 산불 뉴스 많이 보셨죠? 자연 발화 너무 더워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 바다의 온도가 평균보다 2, 3도가량 높았는데 이 여름의 끝물인 8월, 9월 이때 강한 태풍이 발생한 이유도 그래서라고 합니다. 우리도 기후 변화를 느끼고는 있지만 뭐 지중해나 적도 부근처럼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대로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태는 어떤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상학자들이 기후변화의 가장 선명한 증거로 드는 게 야생 산불이에요. 그래서 소방청에서 내놓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화재 발생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크게 늘었는데요.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총 2만 1,277건인데 발화 요인으로 가장 큰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담배꽁초? 맞아요. 담배꽁초로 이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1,242건으로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다음 전기 누전 같은 전기로 인한 화재, 기계로 인한 화재, 화학 발화, 그리고 자연 화재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네. 자연 화재는 뭐냐면 지진이나 가뭄, 태풍, 낙뢰 등 자연재해가 1차적인 원인이 되거나 햇빛이 집중이 돼서 고온을 일으키는 돋보기 효과 같은 것 때문에 자연 발화가 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상반기에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크게 늘었다는 점인데 화재 건수는 114건으로 다른 발화 요인에 비하면 많은 수준이 아니지만 전년이 70건이었거든요. 70건이어서 전년 대비 63%나 급증한 셈입니다. 그러네요. 전체로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발생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 경미한 사고 사건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화인리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걸 대입해 보자면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도 기후 위기가 불러올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을 해야 되겠죠. 네. 기후 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이제 연쇄 작용이 좀 걱정스러운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괜히 두려워서 못 본 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뉴스가 여기저기서 들리길래 다른 나라 메가시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메가시티는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하는데요. 메가시티 하면 떠오르는 도시 있으세요? 일단 인도의 델리 떠오르고요. 중국의 뭐 베이징도 크지 않나요? 그쵸. 아주 대표적인 메가시티죠. 언론에서는 주로 런던, 파리, 도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기준 메가시티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중국의 상하이가 2,500만입니다. 우리 서울 경기 합친 정도의 규모죠. 그다음 중국의 총칭, 중국의 베이징, 중국의 광저우, 인도의 델리, 콩고의 킨사샤, 파키스탄의 가라시, 그다음 중국의 셴젠, 그다음 터키의 이스탄불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일본 도쿄, 러시아의 모스크바, 인디아의 뭄바이, 브라질의 상파울로, 중국의 청두, 파키스탄의 라호아, 그 다음에 중국의 텐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이렇게 타일랜드의 방콕 이렇게가 1000만이 넘는 도시고요. 네. 서울은 사실 1000만에서 조금 빠졌어요. 970만으로 21위. 그다음에 런던이 890만으로 27위, 그리고 뉴욕이 860만으로 31위입니다. 그래도 우리 메가시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메가시티라고 불리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인구가 많은 아시아, 특히 중국에 몰려 있고 예로 든 런던이나 파리는 서울보다 사실 인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는 어떻게 보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산업화의 결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인데 언론을 보면 메가시티와 메트로폴리탄을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메가시티와 메트로폴리탄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메가시티는 말 그대로 거대 도시, 인구 1000만 이상이 거주하는 하나의 행정구역을 말한다면 메트로폴리탄은 생활권, 경제활동 범위가 기능적으로 연결된 도시 권역, 그래서 서울과 경기를 하나로 묶으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봅니다. 뉴욕을 예로 들면 뉴욕시티는 메가시티, 근데 뉴욕시티의 근교인 뉴저지하고 코네티컷을 포함하면 뉴욕 메트로폴리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론에 등장하는 런던도 그레이터 런던을 포함한 게 메트로폴리탄이고 이 경우에도 포함한다고 해도 서울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묶어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부르면 그게 적절한 표현이게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서울을 더 크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근데 메가시티가 되면 도시 경쟁력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말할 때는 작은 도시를 지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도시, 그리고 이렇게 작은 도시가 서로를 향해 개방하고 연결될 때 나라 전체로 보면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대도시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죠. 그래서 아까 런던이나 파리의 메트로폴리탄을 말하는데 사실 이게 런던, 파리 개별 도시 계획이 아니라 영국 전역, 프랑스 전역에 각각 6개, 7개 광역 도시권을 발전시켜서 균형 발전을 꾀하는 전체 계획의 일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생각할 일이 아니고 아까 메가시티 명단 쭉 말씀드렸는데 제 전공이 지속가능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한 사람의 네.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메가시티 인구를 분산시켜서 나라 전체가 어떻게 하면 고루 성장하게 할까? 메가시티 안에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서 뭐 에너지 소비라든지 도심 통행, 미세먼지, 소음, 빈곤 이런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공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연구한 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처음에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발상의 전환인가?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을 서울처럼 만들자는 건가 싶었는데요. 보통 메가시티 또는 광역도시를 구축할 때는 소멸하는 작은 도시를 묶어서 시너지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국가 전체 발전 계획을 세워서 곳곳에 광역도시를 키우는 방식으로 큰 그림을 잡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뭐 해도 안 해도 서울이 메가시티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김포 입장에선 서울의 한 행정구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인프라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름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주민투표도 해야 될 것이고 학교와 행정시설, 뭐 대중교통의 운행 주체, 상하수도 관리 주체가 다 바뀌어야 되고 세금 체계도 바뀌죠. 김포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다 빠지고 대학 진학 시 특별 전형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도시 규모를 계속 키우면 모든 인프라가 거기에 맞춰서 구축이 될 텐데 대규모 인프라를 돌릴 때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인구가 줄면 인프라에 시동을 걸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 계획은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하는 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 이름을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신제품 아이디어 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안건을 그냥 휙 던져서 온 나라가 여기에 에너지를 쓰게 되고 또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다른 중요한 이슈가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바뀐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큰일인데 김포보다 훨씬 작은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시키는 과정만 봐도 뭐 3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촘촘히 다뤄져야 되는 이슈가 이렇게 툭 던져지는 데 대한 우려가 참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소정 소장과 국제뉴스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요? 즐거웠고 중간중간 질문도 잘 던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또 전공자로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